안녕하세요. 저는 뼈아픈 상처를 2번이나 입어야 했던 남자입니다. 평생 다르게 살던 사람을 만나 가족이 된다는 게 결혼이죠. 그 결혼이라는 것에 저는 2번이나 아픈 배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아픔은 그래도 운이 없었다며 비교적 빨리 털어낼 수 있었는데 더 기가 막혔던 2번째 아픔을 겪고 나니 솔직히 후유증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렇게 운이 없었던 제 일화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진 유통사업을 하셨어요. 그 덕에 저와 남동생은 넉넉하게 자랄 수 있었죠. 어머니 또한 당시 여대까지 졸업한 뒤 회사를 다니다 절 낳으셨고 그 뒤론 동생까지 낳으며 주부로 지내다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다 너희 외할아버지 덕분이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잘해야 돼.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건 결혼한 이후였다고 해요. 아버진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는데 아버지의 됨됨이와 성실함을 믿고 형편이 여유로우셨던 외할아버진 아버지의 사이로 받아주셨다고 해요.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고 뜻을 마음껏 펼쳐보라며 사업자금도 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으면 효도 좀 더해라. 네 형 집 사게 돈 좀 보태줘라. 그렇게 요구만 하다 돌아가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아버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훨씬 좋아하고 존경하셨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진 어머니보다 먼저 자처해서 외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도 오셨어요. 항상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가 태어난 유복한 가정과 환경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 운이 좋았던 거다. 그러니 운이 좀 좋았던 걸 가지고 그렇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 무시한다면 그건 너희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가난이 뭔지 잘 알았던 아버진 저와 동생이 혹시라도 자만하게 자랄까봐 염려하셨어요. 그런 엄격한 아버지 아래에서 철이 들며 저와 동생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자식의 공부엔 전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 덕에 저와 동생은 유망한 대학을 나온 뒤 사회인이 됐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 IT 관련 회사에 입사했고 자식 중 한 명이라도 자신의 사업을 도왔으면 하는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동생은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물론 저도 아버지를 돕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 제 전공이 훨씬 재밌었죠.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 전 열심히 모은 돈과 아버지와 어머니께 배워둔 재테크로 조금씩 불려둔 돈을 합해 나이 30에 회사를 나와 IT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도 했었고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이른 나이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사업을 시작한 뒤 함께 살던 외할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진 외삼촌들보다 훨씬 더 아끼던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인 저와 동생을 손주들 중 가장 예뻐하셨어요. 그런 외할아버진 건강을 잃어가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눈 감기 전에 효준이 너나 상준이 중 누구라도 결혼하는 모습을 봐야 내가 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 내 마지막 소원이다. 할아버진 건강하셨을 때도 꼭 저나 동생 중 한 사람이라도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당시 동생은 만나던 사람 자체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 여자친구는 계속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돈 때문은 아니었던 게 여자친구는 직장은 평범했지만 집안 형편이 저희 집과 비슷했죠. 저도 여자친구를 좋아했지만 제가 아직 회사를 자리 잡게 하느라 너무 바빠 데이트를 자주 못하는 일로 여자친구가 서운함을 자주 토로했습니다. 대체 언제 만나자는 건데 우리 본지 벌써 5일이나 지났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내일 모레 보기로 했잖아. 내가 그땐 정말 휴대폰도 꺼두고 너한테만 집중할게. 내 친구들은 막 매일도 만나고 그런다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럴 거면 빨리 결혼을 하자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여자친구는 이럴 바엔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지만 전 미안해서 더더욱 결혼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회사가 언제 자리를 잡을지 확신이 없었고 결혼한다고 한들 여전히 여자친구는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왔던 여자친구가 할아버지 이런 말을 듣고 그 뒤부턴 본격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이더라고요. 섹시가 예쁜데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손주 결혼하는 걸 꼭 보고 가고 싶다더니 할애비 소원 정말 안 들어줄 거야? 오빠, 할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손주가 돼서 그걸 모른 척 할 거야? 그거 엄청난 불효다. 어? 할아버지 더 편찮으시기 전에 결혼하자. 그게 맞지. 할아버님이 오빠를 엄청 예뻐하셨다며. 그런 할아버지 마지막 소원도 못 들어드려? 아니면 오빠, 여태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이 가지고 논 거야? 그렇게 상황이 딱딱 맞물리게 되어 전 결혼을 서둘렀던 겁니다. 제가 32살 때 일이었죠. 대신 전 결혼하기 전 여자친구에게 몇 번이나 양해를 구했었어요. 나 결혼해도 계속 지금처럼 바쁠 거야. 그래도 최대한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할 테지만 내가 벌인 사업이니까 난 책임을 져야 돼. 그래도 괜찮다면 나도 당연히 너랑 결혼하고 싶어. 대신 내가 사업이 안정되면 그땐 진짜 친구고 뭐고 너만 보고 살게. 진짜 나 이해해 줄 수 있어? 당연히 결혼하면 이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두터워지는 거 아니냐며 다 이해해 줄 수 있다기에 저는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진 딱 2달 뒤 하늘로 떠나셨고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내는 결혼 전 제게 했던 약속과 달리 갈수록 외롭다며 서운해하고 나중엔 자기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며 자주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집도 있고 아버님도 있는데 망하면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그래도 막상 결혼하면 나한테 더 신경 써줄 줄 알았는데 맨날 독서 공방하고 이게 뭐야? 짜증나 정말. 전 이미 한 결혼이니 아내와 잘 풀어보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히스테리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와 전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야근이 자꾸 밤새 일해야 할 때도 물론 많았지만 그래도 주말에 한 번씩 놀러 가기도 하고 최대한 아내와 저녁 한 끼라도 같이 먹고 밤엔 영화라도 한 편이라도 함께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외에도 아내에게 미안해 최대한 일찍 들어가도 보고 아예 잠을 자지 않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 하는 등 정말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아내는 제 노력을 전혀 성에 차지 않아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 사정을 모르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데 부모님 재력만 믿고 사업은 좀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냐니 이렇게까지 철이 없는 사람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죠. 신혼부터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이면 앞으로도 뻔한 거 아니야? 내가 바보였어. 난 당신이랑 더는 못 사니까 당신은 평생 일만 끼고 살아. 결국 아내는 제게 이혼하자는 말을 남기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때가 고작 결혼한 지 8개월 정도 됐을 때였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붙잡지도 않냐고 또 화를 냈지만 저도 그 8개월 동안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냥 서로 안 맞았던 거죠. 허탈하긴 했지만 제 팔자를 서두르다 제 손으로 꼰 거다 싶어 그렇게 스스로만 자책하며 전 실패한 결혼 생활을 마음에 묻었습니다. 그 뒤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간 전 쓰라린 아픔을 잊기 위해 더더욱 일에만 매진했어요. 그 덕에 솔직히 향후 10년은 더 애를 써야 낼 수 있을 거라 예상했던 성과를 더 짧은 시간 안에 낼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여전히 회사 규모는 작았지만 그래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특허도 2개 정도 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전 나이 36에 이혼한 지 몇 년 만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봉사하게 된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전 좀 숨통이 트여 전보단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터라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싶더라고요. 전 여가 시간에 운동하는 것 외에 취미라기에 뭐하지만 고아원 봉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성공했다고 자만하기보단 그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갚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전 고아원 봉사에 이어 유기견 문제에 관심이 생겨 유기견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유기견 봉사라다 전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솔직히 전처와 헤어진 후론 좀 내성적이 되어 사람들에게 먼저 잘 다가가지 못했었는데 그런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여자친구였죠. 안녕하세요. 벌써 얼굴 뵌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효준 씨가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는 모습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랑 말고 우리랑도 좀 친해져요. 전 서진주라고 해요. 그 뒤 여자친구는 제게 먼저 다가와 장난도 치고 같이 도시락을 먹자며 식사 시간에 제 옆에 털썩 앉기도 했습니다. 전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혹시 아이 좋아하세요? 전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물들에게도 헌신적이고 누구에게나 털털하고 친절했던 여자친구에게 저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우린 몇 달 뒤엔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했죠. 우린 함께 유기견 봉사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며 갈수록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만날수록 여자친구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효준 씨, 저기 저 애 좀 봐. 너무 귀엽지? 어머, 나보고 웃는다. 원래 애들은 예쁜 사람을 알아본다잖아. 네가 예뻐서 보나 보다. 그런가? 난 나중에 결혼하면 빨리 애부터 낳고 싶어. 난 애가 정말 좋아. 나중에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강아지도 한 마리 입양해서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이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착하지 않은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그런 여자친구가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전 새로운 투자를 받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일이 다시 바빠졌는데 여자친구는 한 번도 서운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절 이해해 주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이번 주말엔 어떻게든 일을 좀 빼려고 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서 주말 내내 매달려 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밤에라도 집 앞에 갈 테니까 한강 가서 우리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 아니야. 효준 씨도 좀 자야지. 이번 주 하루 못 본다고 효준 씨가 어디 가기라도 하나? 정 보고 싶으면 내가 회사 가서 얼굴 보고 오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효준 씨 건강이 먼저지.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전처가 생각나. 정말 고맙더라고요. 이 여자가 내 진정한 짝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연애하던 중 전 방에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다 들켜 부모님과 동생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은근히 여자친구에 대해 물으셨어요. 정말 착하고 제 바쁜 일도 항상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제게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여자친구에 대한 기대가 커지셨어요. 그래도 제게 재혼해라 하며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저와 같은 마음이셨기 때문이겠죠.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 전 재혼은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여자친구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줬기에 내심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절 조용히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사귄 지 1년 반 정도 지난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저 효준 씨 어떡하지? 나 느낌이 영 이상해서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나 임신 6주차래. 우리 아이가 생겼어. 뭐? 임신? 분명 우리 되게 조심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랬지. 근데 뭔가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나 무서워. 여자친구는 너무 무섭다며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에 신중하려고 한 거지 무책임하게 굴려고 한 게 아닌데 여자친구는 제가 당연히 자신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저도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꼭 안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해줬어요. 울지 마.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래도 우리 그냥 일찍 행복이 찾아와 줬다고 생각하자. 행복? 그래. 진주 너 결혼하면 빨리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참에 결혼해서 그 아이 행복하게 키우자고. 부족한 나지만 한 번 다녀온 과거도 있는 나지만 그래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진주야? 내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정말이지? 난 혹시라도 효준 씨가 아직 재혼을 원하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했거든. 고마워. 그렇게 우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특히 아버진 절 크게 혼내셨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을 만나려면 더 조심했어야지.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그리고 부모님은 조심스레 인사로 온 여자친구를 정말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솔직히 순서가 그렇게 돼서 부모님은 먼저 화를 내신 것뿐이지 손주가 생긴 일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희 집 첫 손주였으니까요. 이후 전 거의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있던 처가에도 인사를 갔는데 그때 전 장인어른에게 호되게 욕을 먹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던진 리모컨에 이마까지 정통으로 맞았죠. 그렇다고 장인어른은 저만 나무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여자친구도 크게 꾸짖으셨어요. 뱃속에 애가 있다니 내가 차마 네 등짝이라도 후려치지 못하겠다만 여자가 부끄럽게 어디서 몸가짐을 함부로 했단 말이냐? 나중에 태어날 네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장인어른은 어릴 적부터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오빠를 정말 엄하게 키우셨다고 해요. 나중에 제게 멀쩡하게 사과를 하셨던 장인어른은 실은 좋은 분이었지만 그렇게 보수적이고 대쪽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었죠. 그래도 장모님과 형님 그리고 처남댁이 장인어른을 말리고 분위기를 잘 풀어준 덕에 여자친구와 전 서울로 돌아올 땐 웃으며 돌아올 수 있었죠. 제 첫 결혼 때와 달리 아버진 이번엔 제게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시더군요. 저도 돈 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은데. 한 번 다녀온 이력도 있는 널 받아준 것만 해도 새아가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게다가 혼수로 손주까지 데려오는 아이인데 내가 이렇게라도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너 말고 우리 새아가가 고마워서 선물해 주는 거야. 어머닌 여자친구에게 좋은 폐물을 선물해 주기도 하셨어요. 동생은 무려 몇백만 원짜리 침대 매트리스를 선물해 주었고 나머지 혼수는 여자친구와 제가 장만했죠. 처가는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 자금을 보태주실 형편은 되지 못했어요. 난 친정에서 아무것도 못해왔는데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해. 모은 돈도 효준 씨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제일 큰 선물인 우리 아이가 있잖아. 그리고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 나한텐 내가 모아둔 돈보다 당신이 훨씬 귀하고 소중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그렇게 여자친구는 제 두 번째 아내가 됐습니다. 우린 아내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아내 임신 4개월 차쯤 빠르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죠. 아내가 워낙 마르기도 했고 배가 커버가 되는 웨딩드레스를 선택해 다행히 아내는 임신한 티가 나지 않았었어요. 아내가 혼전 임신을 좀 부끄러워해서 주위에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어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나중에 애 돌잔치 할 때가 되면 시기가 이상하니까 내 친척들이나 지인들도 결국 알게 되겠지. 그래도 지금만이라도 좀 숨기고 싶어서. 그런 아내의 민망함이 모두 제 탓이라고 생각해 전 결혼 후 아내에게 더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타까웠던 건 사업으로 인한 제 바쁜 나날이 도통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내어 적어도 산부인과 검진 땐 함께 가려고 했는데
아내는 괜찮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가는 건데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당신 저녁이라도 나도 태교도 도와주려고 애 많이 쓰고 있잖아. 난 그거면 돼. 절 이해해주는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래도 시간이 되는 한 자주 산부인과에 같이 가긴 했지만 아내 이해 덕분에 전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고마워 먹고 싶다는 건 새벽에 지방으로 다녀오는 한이 있더라도 다 사다 주고 처가에도 정말 잘했죠. 아이고, 우리 지훈이 손가락 꼬물거리는 것 좀 봐라. 천사가 따로 없네. 천사가 따로 없어. 우쭈쭈, 우리 지훈이 할아버지 알아보겠어요? 할아버지 해봐. 아버지, 손주가 그렇게 예쁘세요? 진짜 우리 지훈이 대하시는 거 보면 완전 다른 사람 같다니까요. 좋다마다. 난 예전에 네 외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너랑 상준이만 되면 껌뻑 죽으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 자식인 네 엄마한테도 그 정도는 아니셨는데 말이야. 근데 손주가 생겨보니까 알겠다. 알겠어. 저희 아들이 태어난 후 저희 부모님은 완전히 손주 바보가 되셨어요. 특히 그 호랑이 같던 저희 아버진 저희 아들 앞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셨죠. 저희 아들과 함께 바닥에 드러누워 손주에게 애교까지 보여주시는데 어머니도 저도 동생도 모두 입을 떡 벌렸죠. 부모님은 네가 복덩이라며 제 아내에게도 정말 잘해주셨답니다. 가끔은 너무 민망해. 난 딱히 잘난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예뻐해 주시니까 그럴수록 내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돼. 당신이 그런 착한 사람인 걸 아니까 두 분도 더 잘해주시는 거지.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형님도 내가 가면 엄청 잘해주시잖아.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같은 마음이야. 전 뭐든 당연하게가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아내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아내도 아내지만 저희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행복해졌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제 얼굴은 많이 닮지 않았었지만 아내를 빼닮은 얼굴을 한 이 조그만 아이가 제 아이라니 그 아이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아들을 볼 때마다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진다며 까르르 웃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린 아들의 돌잔치를 열게 됐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간단하게 끝내고 싶었지만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은 꼭 성대한 잔치를 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손주 자랑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장인 장모님도 저희 아들이 첫 손주셨거든요. 아내 오빠인 형님은 불임 문제로 아이가 없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서울과 처가가 너무 멀어 우린 돌잔치를 두 번에 나눠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처가가 있는 지역에서 처가 쪽 친척들을 초대해 돌잔치를 한 번 열고 서울에서 저희 쪽 친척들과 서울 부근에 살고 있는 아내와 제 지인들을 불러서 또 한 번 열게 됐죠. 아내 친구들도 대부분 서울의 상경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우, 왜 이렇게 배가 아프나? 긴장을 했나? 처가 쪽에서 돌잔치를 연 뒤 서울에서 돌잔치를 열었던 날, 저는 유독 배앓이를 하게 됐습니다.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자꾸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데 한 번은 변기칸 밖에서 좀 찝찝한 대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상하지 않어? 효준이 아들, 효준이를 하나도 안 닮았어. 어쩜 저렇게까지 안 닮았지? 아유, 그러게. 근데 효준이 저는 친구들이 없나? 좀 보니까 같이 일하는 병원 사람들만 몇 명 온 것 같고 친구들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요즘엔 돌잔치 친구나 안 부르는 젊은 사람들도 많다는데 그래서 초대를 안 한 거겠지 뭐. 목소리를 들어보니 저희 쪽 친척 어른들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 대화를 듣고 좀 심란하더군요. 아내가 친구들을 안 부른 거야 두 분의 말이 맞았는데 마음에 걸렸던 건 저희 아들이 절 닮지 않았다는 말이었어요. 실은 애가 돌이 됐는데도 절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좀 섭섭해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남들이 보기에도 그런 건가 싶어 좀 찝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잔치를 무사히 끝낸 뒤 우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씻고 바로 아이와 잠들어 버린 아내를 위해 안방 문을 닫은 뒤 전 거실에서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축의금 부담은 안 가져도 된다고 말했건만 고맙게도 많은 친척분들과 지인분들이 축의금을 주셨더라고요. 용민이엔 결혼식 때도 축의를 100만 원이나 해주더니 뭘 이번에도 40만 원이나 넣었어. 이 녀석 장가 갈 때 내가 뭐라도 하나 크게 해줘야겠네. 그렇게 축의금을 정리하던 와중 전 이상한 글씨가 적혀있는 봉투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봉투 앞면엔 박중현이란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뒷면엔 아주 이상한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김효준 씨, 당신은 전부 속고 있습니다. 이 안을 한번 열어보세요. 박중현? 처음 보는 이름인데 누구야 대체? 이게 뭔가 싶어 저는 그 봉투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꺼내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뭐야 이게? 그 안엔 아내가 웬 한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 잔뜩 담겨 있더군요. 대부분 사진 속 배경은 같은 집안으로 보였는데 아내는 그곳에서 그 남자와 사이좋게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함께 소파에 드러누워 있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느 사진에선 아내가 그 남자와 사이좋게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진들의 제일 뒤엔 곱게 접힌 편지도 한 장 있었어요. 그 편지를 열어본 전 정말 경악을 하고 말았죠. 저는 박중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그쪽 아내 서진주와 4년 동안 동거하며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그 여잔 그렇게 저랑 오래도록 만나며 동거를 하다 갑자기 사생활이 필요하다면서 동거를 그만뒀습니다. 그땐 서운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김효준 씨, 당신이었습니다. 그 여잔 우리 두 남자를 가지고 놀다 집도 가난하고 직업도 박봉인 저 대신 당신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돌잔치한 그쪽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잔 당신과 결혼식을 올리기 일주일 전까지 날 속이고 날 만났었거든요. 그러니 꼭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내가 연애 시절 저와 이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고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니 이런 회개한 소리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냥 무시하기엔 저와 전혀 닮지 않았던 아이의 얼굴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던 제 휴대폰으로 아직 아내가 깨지 않았던 저녁 시간에 문자가 한 통 왔더군요. 박중현입니다. 혹시 제 봉투 보셨나요? 그 사람은 바로 제게 이 봉투를 남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체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나 싶어 전 우선 전화를 걸어봤어요. 당신 대체 누군데 나한테 그런 걸 남기고 내 번호까지 알고 있어요? 편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쪽과 같은 서진주로 인한 피해자라고요. 우선 만나시죠. 만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전 그렇게 그 남자를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많다던 그 남자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 충격을 받았던 제 마음을 한 번 더 문드러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쪽 말에 따르면 집사람이 결혼식 일주일 전까지 절 속였다는 겁니까? 애도 그쪽 애일지도 모른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그쪽이 단순한 제 아내의 전남친일 수 있잖아요. 사진도 휴대폰 사진을 인쇄한 거던데 날짜가 더 과거였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으면 제가 굳이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제가 덕볼 것이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당신이랑 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칠 때 저와 나눴던 문자들 아직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남자는 자신의 휴대폰 속 문자를 보여주며 증거를 확인시켜주더군요. 그제야 더는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게 된 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남자의 말을 이어들었어요.
전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진주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진주는 비록 조금만 더 있다 결혼하자고 결혼을 미뤘지만 전 그래도 제가 그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진주가 동거하다 말고 이젠 따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집을 구하게 3천만 원만 빌려달라길래 그것도 다 빌려줬고요. 들어보니 그 남잔 아내에게 정말 헌신을 다했더군요. 시기를 들어보니 아내는 저와 사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남자의 집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저를 대하는 진주의 태도가 싸늘해져 갔어요. 전 그 여자 마음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든 더 잘해주려고 애썼죠. 그러다 알게 된 겁니다. 그 여자가 당신이랑 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걸요. 심지어 결혼식에 일주일 남았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때 진주 휴대폰을 뒤져서 전 당신 이름과 연락처도 알아냈던 거예요. 그 남자는 모든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원망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는 미안해하긴커녕 오히려 온갖 비난을 다 퍼부었다네요. 날 끝까지 잡고 싶었으면 노력해서 돈을 더 벌었어야지. 오빠가 솔직히 뭐가 잘났어? 집도 가난한 농사꾼 집안이지. 월급도 많이 받아봐야 달에 300 정도밖에 못 받는 공무원이지. 근데 그 남잔 성공한 사업가에다 집도 잘 살아. 나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내가 오빠처럼 뭣도 없는 사람한테 시집이라도 갈 줄 알았어, 그럼? 그래도 그동안 든 정이 있어서 차마 헤어지자고 못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나 일주일 뒤에 결혼하니까 진짜로 나를 사랑했다면 괜히 끼어들어서 내 인생 회방이나 놓지 마. 그 남자에게서 아내가 퍼부었다던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어떻게 4년을 동거하고 거의 6년 가까이 만난 사람에게 저렇게 예의 없는 이별을 통보할 수 있답니까? 대체 어떻게 만나는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 생각해보니 아내는 제 바쁜 스케줄을 이용한 거더라고요. 아내는 바쁜 절 진짜 이해해준 게 아니라 그런 제 상황을 이용했던 겁니다. 전 그렇게 헤어졌어요. 심지어 그 여잔 저에게 빌려갔던 3천만 원도 그냥 준 거 아니었냐면서 갚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헤어질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너무 망연자실해서 돈을 독촉할 생각도 그쪽에게 연락해서 전부 폭로할 생각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보처럼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사랑은 전부 사라지고 제 안에 낭만 남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제 아내에 대한 분노만 남았을 무렵 그 남잔 저희 아들의 돌잔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지인들도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는데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저한테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주 씨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지 않았냐. 그럼 혼전 임신을 했던 거냐. 근데 진주 씨 결혼식 직전까지 너랑 그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 걸쳤다고 하지 않았냐 하고요. 그 여자가 양다리를 걸친 걸 알았어도 그냥 쉬쉬하면서 결혼식에 갔다 온 사람들이 몇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들 저처럼 그 여자가 혼전 임신했던 거 몰랐으니 제게 혹시 네 애가 아니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남자 또한 혹시 자기 아이가 아닌가 싶어 돌잔치 장소를 알아내 찾아왔던 거라고 말하더군요. 축의금 봉투를 제 아내가 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막무가내로 그렇게 축의금 봉투를 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물어봤자 거짓말하게 뻔했으니 그쪽에게 꼭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확실한 건 당연히 몰라요. 하지만 꼭 유전자 검사는 해보셔야 합니다. 그 남자에게 모든 진실을 들은 뒤 너무 충격을 받아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더라고요. 잠에서 깨어있던 아내는 어디에 다녀온 거냐고 물었지만 전 우선 바람 좀 쐬고 왔다고 둘러댔어요. 이후 전 뭐든 확실해진 뒤에 터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용히 유전자 검사부터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좌절스럽게 그지없었어요. 제 아들은 저와 친자 불일치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함께 검사를 진행해본 결과 그 남자의 친자가 맞았더라고요. 전 울분에 차서 집으로 돌아와
바로 아내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제가 모든 걸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아내는 1시간 전 이미 그 남자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무릎을 꿇고 바로 용서를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중현이 오빠 만나서 애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다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내가 일부러 당신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남자친구가 있는 몸인데도 당신이 너무 좋아서 솔직하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못했어. 근데 한 번 거짓말하니까 솔직하게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이렇게 된 거야. 여보, 난 그 사람한테 마음 없어진 지 오래였어. 내가 진짜 사랑한 건 당신이야. 나 우리 지훈이 엄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비록 우리 지훈이는 당신 친자가 아니지만 지훈이 동생은 또 낳으면 되는 거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그래도 애가 생겼을 때라도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지. 당신 지금 흘리는 눈물, 악어의 눈물인 거 다 알아. 나도 우리 집 식구들도 모두 당신한테 진심으로 잘해줬어. 우리 지훈이도 다들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모두를 여태까지 기만했을 수가 있어? 난 절대 당신 용서 못해. 아내는 계속 싹싹 빌었지만 전 도저히 아내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뚝 그치더니 무섭도록 낯선 표정이 되어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다 망했네. 짜증나게. 그 개자식, 내가 내 인생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코 이렇게 내 인생을 망쳐? 그런 주제에 어떻게 자기 애를 남의 애라고 속여서 키울 수가 있냐고 소리를 바득바득 지르더라. 누가 알았나? 나도 애 태어나서 당신 몰래 유전자 검사해보기 전까진 긴가민가 했다고. 운도 지지리도 없지. 하필 당신 애가 아니고 그 인간 애였을 게 다 뭐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애초에 양다리를 걸친 것 자체가 문제지. 당신은 나뿐 아니라 애 인생까지 전부 망친 거야. 당신 그 욕심 하나 채우겠다고. 당신 이렇게 이기적이고 끔찍한 사람이었어? 이게 바로 당신 본 모습이었냐고. 그럼 애까지 생긴 마당에 당신처럼 돈 많은 남자 꽉 잡아야지. 내가 미쳤다고 그 가난뱅이한테 발목 잡히려고 했겠어? 그리고 애초에 멍청하게 한번 이혼했으면서도 또 여자한테 속은 당신 잘못이지. 당신이 얼마나 멍청한 인간인지 말해줄까? 나 평생 관심도 없던 봉사활동 왜 다니기 시작했는지 알아? 누가 그러는데 유기견 봉사활동 같은 데 가면 돈 많고 시간 많은 남자들도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가난뱅이 자식 말고 돈 많은 남자 하나 어떻게 못 만날까 싶어서 기웃댔던 거야. 뭐? 당신 원래 봉사가 취미였다며. 당연히 거짓말이었지. 나 놀고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웬 봉사? 근데 웬걸? 봉사 나간 지 반년도 안 돼서 당신이라는 떡이 굴러 들어오더라. 당신은 내가 처음에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는 줄 알았지? 나 당신 사업하는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었어. 차도 평범한 국산차고 차림새도 명품이랑은 멀어 보였지만 시계는 되게 좋은 거 차고 있더라. 그래서 슬쩍 단체장한테 물어봤더니만 당신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던데. 이미 다 들킨 마당에 추악한 속내를 숨길 생각도 없었다는 듯 아내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더군요. 아내는 제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 뒷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과 제가 한번 다녀왔다는 사실, 왜 이혼을 하게 된 건지도 전부 다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내 행동은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아내는 자신에게 헌신했던 그 남자의 단물도 끝까지 빨아먹고 싶어 헤어지지 않고 양다리를 걸쳤다고 자기 입으로 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을 끌어도 너무 내가 질질 끌었던 거지. 자꾸 헤어지자는 낌새를 줘도 그놈이 매달렸단 말이야. 이러다 양다리 걸치고 있던 게 들키면 그놈이 당신한테 전부 폭로라도 할까 싶어서 더 냉정하게 차버리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다고. 결혼식 거의 직전까지 헤어지지 못해서. 근데 그놈이 결국 알아버렸을 때 어찌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지. 그래도 그 멍청한 놈이 당신한테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다 끝난 일인가 싶었는데 애가 돌이 지난 뒤에 이런 폭탄을 터뜨려? 니들이 멍청해서 당한 걸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멍청? 그 남자도 나도 당신을 진심으로 대했을 뿐이야. 나도 당신을 진심으로 믿었던 거고 그 남자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바로 그 모든 사실을 폭로하지 못했던 거야. 그런 우리 마음을 진심이 뭔지도 모르는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내에게 실망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는 이미 없었어요. 그곳엔 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전혀 미안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억울해하던 이기적이고 못된 여자밖에 없었죠. 전 아내를 바로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아이까지 내보내는 건 가슴 아팠지만 제 아이도 아닌 애를 집에 남겨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대체 진실이 다 들통난 마당에 왜 안 나간다는 거야? 대체 무슨 배짱이냐고. 난 못 나가. 생각해봐. 당신도 당신 집안도 성공한 만큼 체면이 중요하지 않겠어?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망신스럽겠냐고.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만 쉬쉬하고 그냥 살자. 어? 내가 둘째는 진짜 당신 애로 낳아준다니까. 하지만 아내는 나가지도 않고 버티려고 들더군요. 진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전 바로 장인어른을 호출해버렸습니다. 제게 모든 진실을 들은 장인 장모님은 경악을 하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위를 집어들곤 아내의 머리카락을 전부 잘라버리시더군요. 내가 없이 살아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기껏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더니 너 때문에 대체 몇 사람 인생이 망가진 거야. 넌 앞으로 밖에서 얼굴 두고 다닐 생각도 하지 마. 아, 엄마, 아빠 좀 말려봐. 말리긴 뭘 말려? 김서방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김서방, 자네에게 평생 씻어내지 못할 큰 죄를 지었네. 정말 미안하네. 김서방, 내가 자네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내 딸이 자네 인생을 망친 줄도 모르고 내가 전에 자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그것에 멈추지 않고 장인어른은 정말 비 오는 날 먼지가 날 정도로 아내를 혼쭐 내셨어요. 두 분은 제게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를 한 뒤 아내를 끌고 아이도 데리고 가셨어요. 이후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부모님과 동생도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죠. 어머니는 제가 너무 가엾다며 절 끌어안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어쩜 네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니. 이후 전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들어가게 된 아내에게 혼인 취소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었으니까요. 이후 제게 사과 전화를 했던 형님에게 들어보니 장인어른은 우선 저희 집에서 끌어낸 아내를 아이와 함께 처가에서 쫓아내려고 하셨다더군요. 근데 어린 손주 생각해서 쫓아내지 말자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하셨어. 그래서 진주도 애도 쫓겨나진 않았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진주를 집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계신가 봐. 정말 미안하네 매제. 아내는 원래 복직 예정이었던 산부인과에 추악한 실체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복직도 없던 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더더욱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져 처가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게 됐던 거예요. 한편 전 그 남자에게 저와 헤어진 뒤 전처가 그 남자를 찾아갔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 3천만 원 반환 소송을 걸었더니 소장을 받았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이제와 왜 그 돈을 달라냐면서요. 그리고선 차라리 소송을 취하고 이제라도 자기랑 아이랑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선 자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제 와서 자기랑 아이를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비록 아이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여자와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냉정히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어차피 네가 나한테 숨기고 아이를 낳았으니 난 양육비를 줄 의무조차 없어. 네가 벌인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내 돈이나 갚아. 더 이상 너한테 눈멀어서 호구처럼 굴었던 박중현은 없으니까. 이후 소송은 우리의 승소로 마무리되었고 법적 조치를 통해 제 호적에도 더는 아이의 흔적이 남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 제가 그 여자에게 건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직후 전처는 그 남자에게 애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으니까 애는 네가 키워. 난 저 애 때문에 내 인생 발목 잡히기 죽어도 싫어. 하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 사실을 그 남자와 전 장인어른에게 연락을 받아 알게 됐죠. 장인어른은 전처가 집에서도 짐을 싸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전처는 아이를 키우기 싫어 완전히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난 그래도 딸이라고 집에 받아줬네만 자기 자식까지 버리고 부모 얼굴에 끝까지 먹칠한 그 애, 나도 집사람도 더는 딸이라고 생각 안 할 걸세. 자네에게도 그 남자에게도 그저 미안할 따름이네. 정말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이는 지금 그 남자가 키우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그 남자에게 연락해 아이는 자신들이 책임져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더 이상 우리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않나. 하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래도 자신의 아이이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전처와 다르게 그 남자는 그래도 책임감 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뒤 장인 장모님은 그 남자에게 양육비를 보내며 한 번씩 손주를 보러 서울에 다녀가신다고 합니다. 전처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제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냐고요? 사실 전 한 번씩 아이를 보러 그 남자와 만나고 있거든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기도 했고 솔직히 제 아들로 1년이나 키운 정이 있어 애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애를 키우게 된 그 남자와 가끔 만나 그 남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아이를 보고 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그 남자와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된 거죠. 한편 전처는 지금 서울도 자기 고향도 떠난 상태예요. 딱 거기까지만 알고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부디 저와 형님뿐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 여자에게 제발 천벌이 내리길 바라고 있어요. 저는 그 사건 이후 부모님이 해주신 신혼집을 처분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부모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후 따로 독립해서 살려고 했지만 절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그냥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더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있죠. 지금 제 동생은 만나는 여자분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인데 부디 제 동생만은 저와 다르게 끝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앞으로 결혼은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마다 인연이 없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인데 제겐 결혼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행복한 가정을 이뤄 내 자식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이 드는 행복을 꿈꾸기도 했지만 그건 지금껏 겪은 짧은 경험으로 그냥 만족하려고 해요. 대신 언젠가 태어날 제 조카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려고요. 이젠 제 아들이 아니게 됐지만 그래도 아직 제겐 소중한 존재인 우리 지훈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새로운 형태의 행복이 찾아와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마련인데 저는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무리 황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고 한들 살다 보면 사람은 또 사라지더라고요. 솔직히 아직 제 안에 남은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지만 이 또한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계신 시련과 상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길. 그래서 지금과 달리 늘 웃는 나날이 계속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